한 대에 아프간 시민 640명이 탑승하는 필사의 탈출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탈레반은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대조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용에 빠뜨렸던 대권주자 토론회가 하루 전 전격 취소됐습니다.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고 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신규 확진이 1,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오늘 오후 6시 현재 1,390명을 기록해 연휴 이후 급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구미 3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친모에 징역 8년을 선고하자 한때 실신했습니다. 친모는 최후 진술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맥도날드 일부 매장이 이른바 스티커 가리로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혜정 전 배구 감독이 이재영, 이다영이 김연경 선수의 공백을 채워주길 희망한다며 학교폭력 자매 복귀를 언급해 논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감사 강요에 이어 배구계가 스스로 팬들의 사랑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홍 도화선이 됐던 대선주자 토론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불참을 선언하자 이준석 대표와 경선 준비위가 일단 한 발 물러서면서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오늘도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 원희룡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는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발언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초 18일과 25일로 예정됐던 경선 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고 비전 발표에만 한 차례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내대표 중재안에 따라서 25일 날 비전 발표회로 대체되어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앞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킬 발언을 자제하자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대표가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는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불공정 시비의 회오리의 와중에 태풍의 눈 속에 지금 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원 후보는 이 대표의 발언이 지지율 흐름을 비롯해 윤 후보와 캠프의 준비 상태나 실력 등 전반적인 흐름이 감안된 맥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가 낙마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화를 다시 들어보니 주어는 윤 후보가 아니었다며 갈등 상황이 정리될 거란 뜻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이에 원 후보는 녹취록을 공개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다시 맞받았습니다. 윤 후보 측은 사실이라면 도를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 갈등 국면 속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입장도 미묘했을 것이고 오늘 회동의 전체 대화 내용이 아직 다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최근 당내 갈등이 심각하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당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고 윤 후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약 보름 만에 다시 성사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회동은 오찬을 겸해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중 1시간가량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독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찬 회동을 주선한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은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 외엔 대안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파이팅 하자고 약속했으니까 어떤 역할이다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캠프 직책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긴밀한 대화를 할 시간도 충분했으니 서로 조율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당 내부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며 당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 없이 감정 대립만 하고 있다며 당대표가 경솔하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당대표와의 갈등 국면 속에서 사실상 김 전 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둘러싼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의 갈등이 친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황 씨가 과거 일본 음식을 자주 미화했다며 일본 공사에 맞을 뿐이라면서 공격하자 황 씨는 이낙연은 일본 총리하세요라며 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TV토론회에서도 황교익 씨 인사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은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은 모습입니다. 도지사 직을 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보훈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추후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내정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황 씨가 한국 음식에 대해 일본 음식의 아류라고 했다며 보훈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그러자 황 씨는 이낙연 후보가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은 사진을 봤다며 일본 총리를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미복을 입은 사진이 있지 않냐 이런 그것은 네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과도 맞물리면서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열흘 만에 1,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며 검사량이 줄었기 때문이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한 오늘부터는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1,390명이 확진됐는데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의 집단 감염이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시장. 일부 상점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상인과 가족 등 43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주변 상인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직장에서도 일주일간 16명이 확진됐습니다. 근무자들은 장시간 근무하며 휴게실에서 함께 음식을 취식한 것으로 파악되어 가구와 플라스틱 제조업체, 철강회사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재택근무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새 델타 변이 감염자는 2,954명 늘면서 델타 변이 검출률은 85.3%까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휴가 복귀자들의 선제 검사를 위해 임시선별 검사소를 확대하는 한편 연휴 여파를 보고 거리두기 재연장 등 방역 강화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상황이 아슬아슬하죠. 오늘부터는 각급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학습 결손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만 델타 변이로 학생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또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마스크를 쓴 초등학생들이 2학기 첫 등교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전국 2만여 개 유초중고의 4분의 1가량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모든 학교들이 개학합니다. 4차 대유행 속에서도 개학하는 학교들 대부분이 등교 수업을 했고 대구, 광주와 충남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든 학년이 등교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가정이나 학원에서 주로 감염되는 데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등교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애들도 방역 준수를 너무 잘 지켜서 딱 그렇게 걱정은 없고.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근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밀접해 있다가 코로나가 확산 더 이제 심해지지 않을까.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염이 잘 된다고 하니까. 2학기 첫날 일부 지역 학교에선 자가검진의 먹통 사태가 재발해 개학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수도권에서도 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역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육당국이 등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빈집에 홀로 남겨졌다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 사건 관련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면서 이 혈액형 검사 결과를 근거로 앞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인물이 친모가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친모는 끝까지 자신이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심철 기자가 재판부가 친모라고 본 이유를 전하겠습니다. 구미 3살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A씨가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법원은 아이 바꿔치기와 하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과수의 DNA 검사와 혈액형 검사 결과 등 과학적 근거로 친모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이 제시했던 키메니즘에 대한 자료 역시 친자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로 갑작스런 임신으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렵고 출산 뒤 정상적 양육이 어려워 딸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동안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해오던 A씨는 재판 도중 잠시 실신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A씨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가장 궁금해지는 건 그럼 이 친모의 20대 딸이 출산한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수사 당국은 여전히 바꿔치기 된 아이 행방 관련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어서 미스터리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6개월 동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바꿔치기된 아이의 행방과 관련된 구체적 물증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딸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을 알 만한 주변 인물이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A씨 딸이 2018년 3월 말 출산한 뒤 일주일간 입원한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된 정황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라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측은 여전히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2심에서 가면은 현재 정도 조사된 결과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범행이 입증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좀 이 형이 감해질 요소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한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이 이른바 스티커 가리로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는 5년 전 햄버거병 의혹이 불거진 뒤 사과와 함께 식품안전관리 대책까지 내놨었는데 또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기도 합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매장 앞에 알바가 아니라 맥도날드 책임이라는 손팻말 시위가 이어집니다. 폐기 대상 식자재를 재활용한 것을 내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 맥도날드가 시간제 근로자를 중징계하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한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 4일 한국 맥도날드가 식자재를 재활용한 혐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 위에 새 스티커를 덧붙이는 이른바 스티커 가리를 하는 동영상까지 첨부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내걸었지만 해당 팀의 책임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권익위는 이후 수사를 의뢰했고 신고 내용에 대한 그것만 하고 이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수사를 하거든요. 경찰은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2016년 9월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병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2차례 검찰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인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국을 떠난 지 113년 만에 유해가 봉환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생전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922년에 촬영된 영상 속의 홍 장군은 54으로 눈에 띌 만큼 우람한 체격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김규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생전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 허리에는 레닌이 선물한 권총을 찬 채로 늠름하게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1922년 러시아에서 열린 원동민족혁명 단체 대표회에 참가한 54살 홍범도 장군의 모습입니다. 홍 장군이 대표회에 참가하기 전 제출한 조사서에는 직업은 의병, 희망은 고려 독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독립군은 의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군인들이다 이거죠. 영상에서는 홍 장군뿐 아니라 김규식, 여운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특히 그 만주 지역,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전개했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이용. 서거 78년 만에 고국당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분향소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홍 장군의 뜻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끝까지 일제 침략을 물리친 훌륭하시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홍 장군의 유해는 이틀 동안의 국민 추모제를 마치고 내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반값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공인중개사는 물론 소비자 불만도 계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최종 결론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 지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9억 원 집을 팔면 부동산 수수료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는 안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 인하라며 반발했습니다. 18번 보유자하고 하나를 거래시켜요. 그러면 매몰 비용이라든지 기회비용 이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소비자 단체들은 여전히 서비스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9억일 때하고 12억일 때하고 왜 다르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요율이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장 밖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집값이 올라 공인중개사들만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집 사고 파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들만 부자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은 많이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집 보여주고 계약서 쓰면 연봉을 버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개사들은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 수수료 부담이 는 것인데 정부가 책임을 떠넘겼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가격 오른 것을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전가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는 이달 안에 수수료 인하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소비자나 중개사 모두 반발하면서 조율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중국인의 한국 아파트 쇼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도 있겠지만 한국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에 묻지마 투자도 성행하는데요. 규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미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최근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20% 정도 됩니다. 전체 매매에. 강남의 재건축은 노른자다, 황금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2010년부터 증가세입니다. 1위는 단연 중국인입니다.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 하지만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들에게도 대출 규제나 세금 중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돈을 조달할 경우 막을 길이 없고 가족을 동원한 다주택 투자에도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쉽지 않습니다. 규제 지역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도 외국인이라 호적이나 세대 구성의 행정적 자료를 외국에서 내국으로 갖고 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의 습격으로 집값이 치솟은 캐나다와 호주는 외국인이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거나 취득세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올해를 전기차 원년으로 선언했죠. 덕분에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가 속속 출시되고 슈퍼카로 불리는 고성능차도 전기차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상윤 기자입니다. 한 번 충전에 400km 이상을 달리는 전기차.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 세단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럭셔리 EV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고객들에게 제시할 생각이고요. 아우디의 이 전기차는 스포츠카 수준의 출력을 갖췄습니다. 전기 모터의 특성상 기존 엔진보다 높은 순간 가속력을 장점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은 고가의 전기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슈퍼카의 대명사로 내연기관을 고집하던 람보르기니와 마세라티도 전기차 모델을 예고했습니다. An all-electric Lamborghini planned for the second half of this decade. 올해 7월까지 판매된 수입차 모델 상위 10개 가운데 절반이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100대당 25기 수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양적인 팽창에 초점을 뒀다 그러면 앞으로는 한국형 모델에 맞는 질적인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고급화로 확장되고 있지만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선 충전 시설 확충, 안정성 확보 등 해결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 막걸리 하면 어르신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선입견이 있죠. 요즘에는 2030 MZ세대들도 막걸리를 찾고 있습니다. 향과 맛을 달리한 이색 막걸리가 나오고 막걸리 음료까지 출시돼 인기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버거와 함께 음료를 즐기는 여성들. 이들이 마시는 건 콜라도 커피도 아닌 막걸리 쉐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막걸리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면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되게 개성 있게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유명 햄버거 전문점에서 선보인 한정 상품으로 밀크쉐이크에 막걸리를 더하고 휘핑크림 대신 쌀 토핑을 올렸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뜨거운 반응에 개발자도 놀랄 정도입니다. 주기적으로 스페셜 쉐이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 대비 한 2~3배 정도 판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Z세대의 막걸리 사랑은 편의점 매출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20대의 막걸리 매출이 46.4% 늘어 30, 40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막걸리 소비층이 젊어지면서 막걸리 병과 라벨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고 딸기, 사과, 유자 등 맛도 다양해졌습니다. 가격은 10,000원대가 넘어 일반 막걸리보다 비싸지만 개성 있는 상품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88년도 언저리에 태어난 친구 둘이서 만든 거거든요. 소비층도 이제 굉장히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양조를 하는 양조인들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막걸리는 옛날 술이란 공식을 깨버린 MZ 세대들. 이들을 붙잡기 위한 전통주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그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역대 보수 정권을 친일로 매도했던 김원웅 광복회장이 오늘은 6.25 전쟁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을 지목해 전쟁 영웅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이 예전에 내보낸 선전 방송을 들었는데 패전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전쟁 상대의 말을 인용한 것 자체가 무엇보다 놀랍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가장 존경하는 군인으로 꼽는
고 백선엽 장군을 6.25 전쟁 영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선엽을 우선 우리 한국전쟁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김 회장은 그 근거로 백 장군이 군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실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군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장을 한 30년 했어요. 저도 자진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좀 상당한 부분을 조작하고 한 게 아니냐. 이 같은 조작의 사례로는 6.25 전쟁 1년 전 북한군의 기습 침투에 맞서 순국한 6탄 시병사를 들었는데 그 근거는 북한의 선전 방송이었습니다. 방송도 나오면서 내가 6탄 시병사라는 내가 누구인데 아니다. 나는 그런 데 한 적 없다. 하지만 정부는 6탄 시병사에게 을지무공 훈장을 추서했고 2001년부터 6탄 시병사상을 제정했으며 군가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역대 보수 정권을 친일로 규정하는 문제 발언도 되풀이했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보면은 과거의 조국이 일본이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조국이 미국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당은 광복 회장은 정치적 편향성보다 과거에 대한 치유를 해야 할 자리라며 김 회장 발언을 방치한 청와대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여야 대선 후보를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를 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출마 선언을 오늘 하신 거죠? 네. 그동안 한동안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제가 통 들을 기회가 없어서 시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는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아, 출마 선언이 좀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럼? 늦어졌다기보다도 원래는 8월 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8월 말이요? 당겨진 거군요. 예, 당에서 빨리 좀 출마 선언을 해달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다 이제 열심히 이미 출마 선언하시고 뛰고 있는데 네네. 출마를 늦추려고 하신 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 당의 접수가 8월 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은 자기 대선만 준비해 왔죠. 예. 그래서 준비 기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4년 전처럼 그냥 그 경황 없이 나가는 그런 대선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모셨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질문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단 좀 당이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야권 전체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으로 지금 저희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책임 문제가 아니고 당대표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을 했으면 존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어리다고 얕잡아보고 덤비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를 처음에 뽑을 때 국회의원도 거기에 줄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당협위원장 줄선 사람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원과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렇게 평가하기에 앞서서 당의 후보들은요. 당대표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당대표를 얕보고 깔보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해서는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깔보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가 우리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분쟁의 원인이 됐던 거 토론회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회는 얼마든지 당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후보가 토론에 나오는 것을 겁을 내면서 어떻게 본선에 나가서 견디려고 합니까? 토론회를 30회를 하자고 해도 후보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거를 토론회 회피하려고 안 나오려고 당대표하고 싸운다는 거, 그거는 국민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제 홍 후보께서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쭉 못하고 계시다가 이준석 대표가 된 다음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입당을 여태 못한 것은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93년도 악연 때문에 내가 입당 원서를 낸 일이 없어요. 예. 1년 4개월 동안. 당 체제가 바뀌고 난 뒤에 비로소 입당 원서를 낸 거죠. 예. 아까 토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연관해서 계속 좀 순서는 예. 아닙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독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야권 전체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후보를 박하게 평가하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불과 3, 4년 전의 일인데 다 잊어버려 가지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하면서 우리 진영의 사람은 1000여 명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0여 명이 구속이 됐어요.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반대 진영의 야당의 수장이었어요. 예. 눈만 뜨면 뉴스에서 잡혀가는 우리 측 사람들 잡혀가서 무슨 뇌물로 구속이 되거나 그런 걸로 구속된 것도 아니에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 정치적인 범죄입니다. 그거로 덮어 씌워가지고 구속하고 어떤 사람은 23번을 소환을 했어요. 잡혀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 눈만 뜨면 우리 진영 사람 잡혀가가지고 다 했는데 그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이 접니다. 예. 대표가. 당대표로서 그걸 쳐다보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적폐 수사를 시작을 하고 그런 무리한 적폐 수사를 해서 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7단계 뛰어서 벼락 출세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제가 이 진영에서 반대 진영의 수장을 하면서 매일같이 가슴 아프게 쳐다봤어요. 예. 제 가장 첫 건이었던 예. 경남도 정무부지사도 자살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좀 야당이 계속 선거에서 지다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 역시 윤석열 후보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이 정권과 각을 세웠던 그 공, 이것도 역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각을 세웠다는 공은 제가 부정을 하지 않죠. 예. 그때 검찰총장이 될 때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검찰 우리 당에서 다 반대했어요. 예. 청문 보고서도 채택을 안 해줬어요. 지금 윤석열 진영에 갇혀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법사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청문 보고서 제출을 강력 반대를 했어요. 예. 그때 나는 윤석열 후보가 총장 까면 된다고 내 찬성을 해준 사람입니다. 예. 그거 한번 다 찾아보시죠. 예. 그러나 우리 진영에 그렇게 혹독하게 무리한 수사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진영으로 왔으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돼요. 예. 대국민 사과라도 하는 게 그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이 과연 저분이 들어와서 점령군 행세도 해도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걸 물어보는 홍준표 거예요.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군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오늘 저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출마 선언문을 제가 쭉 보니까 이 야당에서 야권에서 보는 이번 선거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홍 후보님은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더군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그건? 아니요. 현재가 비정상 국가니까 예.
정상국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선진국 시대로 가자. 그 뜻이죠. 예. 현재가 정상적인 것도 비정상이 아니라면 제가 왜 정상국가론을 이야기를 예를 했겠습니까? 들어서 지금 가장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같아서 제가 아니 여쭤보는 부동산 질문입니다. 문제만 언급하는 게 아니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전부 다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부동산 문제는 별도로 오늘 또 그 청량리 다녀오셨죠? 개발 현장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오늘 그 출마 선언문에 보면 본인은 무결점 후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좀 직선적으로 여쭤보면 네. 그동안 보수당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인식의 상당 부분을 또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이 무결점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어떤? 나는 점입니까?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막말 프레임입니다. 그 지금 물으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막말이 아니라 할 말을 한 거죠. 대부분. 예. 할 말을 하시는 거다. 그렇습니다. 할 말을 직설적으로 한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짤막하게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예. 그 위장평화회담 아니었습니까? 위장평화회담이었죠. 전 국민 속인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위장평화회담이라고 할 때 모든 언론에서는 저보고 악담했다, 막말했다. 심지어 정계 퇴출시켜라. 그 소리까지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걸 막말이라고 천만에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말 때문에 유세를 못 나오게 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표현이시고. 억울한 게 아니고 예. 대부분 이야기가 예. 그런 식으로 할 말을 한 사람을 막말했다고 몰고 가니까 저로서는 억울하죠. 예, 시간이 지금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어쨌든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치 판세를 읽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님이. 예. 앞으로 이 야당 또는 전체 대선 구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야당 구도는 저는 꼭 지금의 구도로 가지는 않는다. 예.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다. 예. 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과 같은 그렇습니다. 맥락이신 거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워낙 궁금한 게 많은 후보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시간이 좀 짧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최근 가요계의 트렌드라면 이 청량하고 시원한 에너지가 가득한 이른바 썸머송인데요. 빨간 맛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걸그룹 레드벨벳도 썸머송 대열에 합류하면서 2년 만에 컴백을 알렸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모두가 인생의 여왕이자 왕이고 함께할 때 더욱 빛난다는 메시지를 담은 레드벨벳의 신곡입니다. 약 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레드벨벳 5인 5색의 매력을 살린 신나는 댄스팝 곡인데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 차트와 전 세계 50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서머 퀸이라는 수식어를 재입증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좀 나오는 거니까 다 같이 뭔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하이틴 영화 같은 싱그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수 전소미의 덤덤. 손가락으로 가면을 씌우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배트맨 춤으로 불리며 챌린지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함께하고 싶은 한여름밤의 마음을 담은 애프터 미드나잇으로 돌아온 그룹 아스트로.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의 짜릿함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스릴라이드를 공개한 더보이즈 등 보이그룹들도 청량함을 내세운 신곡으로 서머송 대전에 합류했습니다. 역주행 인기곡 운전만해의 뒷얘기를 담을 예정인 브레이브걸스와 제니, 로제에 이어 블랙핑크 리사도 솔로 컴백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량하고 시원한 여름 노래들이 하반기 가요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 주인공 여자 배구 대표팀이 김연경 선수 등의 은퇴로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메워줄 인물로 학교폭력으로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된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복귀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감사 강요 논란에 이어서 또 한 번 배구계가 팬들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이룬 여자 배구 대표팀. 주장 김연경과 절친 김수지에 이어 센터 양효진 역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된 이재영, 이다영 자매를 다시 불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동메달리스트인 조혜정 전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선수가 반성하고 성숙해져서 공백을 채워준다면 아시안게임 좋은 성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속팀에서도 재계약을 포기해 자유계약 신분인 상황에서 복귀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쌍둥이 자매는 현재 그리스 구단 이적을 위해 현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전시 역시 둘 모두 소속팀이 정해진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배구협회가 국제이적 동의서 발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해외 이적 역시 쉽지 않습니다. 협회 규정에 따라서 동의하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어떤 절차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한다라는 거는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봐요. 쌍둥이 자매를 둘러싼 잡음이 세대 교체는 물론 배구 인기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شما همیشه که شما اول شاید بخورا پایین بیرین. اگر گیر افتادیم بگه ما زن و شوهر هستیم. 영화는 여동생을 구하러 신분을 감추고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로 향하는 여기자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거기엔 탈레반 집권 시대 이슬람 율법 통치의 참상이 널려 있습니다.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 무기 사용법을 외우는 아이들, 여성들은 직업도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사는 방은 창문을 없애거나 검게 칠했죠. 발끝까지 가리는 부르카를 입고 남자 가족을 동반해야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성 환자는 아무리 위중해도 남자 의사들이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르카를 제대로 입지 않으면 매질을 당했고 불륜 여성은 돌팔 매질에 숨졌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도둑은 손을 잘랐습니다. 특수염을 길게 기르지 않으면 신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해 면도한 남자는 물론 이발사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탈레반이 20년 만에 점령한 수도 카불의 상가벽을 인부가 페인트로 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성이 등장한 광고를 지우는 겁니다. 한 여성은 신분증과 대학 졸업증부터 숨겼다고 했습니다. 10대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ما به اهمیت هستیم چون که توی ایران افغانستان به دنیا آمدیم کسی به ما اهمیت نمیده و ما توی تاریخ هم میمیریم. 탈레반은 머리에 히잡만 쓰면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방송에서 여성과 대중음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탈레반의 재집권은 이란보다 훨씬 폭압적인 신정 일치 국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역사의 퇴행은 그러나 필연이었습니다. 미군 최신 장비로 무장한 이른바 30만 아프간군은 6만 반군 앞에 허수아비였습니다. 권력층은 병력 태반을 유령 병사로 등록해 월급을 빼돌렸고 탈레반에 무기까지 팔아넘겼습니다. 대통령은 망명하면서 차 넉 대 가득 현금을 실어갔다가 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자 일부러 활주로에 버렸습니다. 탈출 인파가 몰린 공항은 아수라장이었고 항공기 바퀴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추락했습니다. 권력의 무능과 부패, 정치 분열과 군의 참연이 부른 참혹한 풍경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선언했습니다. 아프간군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미군이 1년
5년을 더 주둔해도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는 당연한 이치가 비단 아프가니스탄에만 드리운 운명이겠습니까? 8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현금 가방이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열대야 없이 주무실 수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과 전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지역차가 크겠지만 많은 곳은 80mm까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제법 길게 내리는 비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17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